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이른바 대안대출 길이 열립니다. 이로써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세계 최초 무선 투명 올레드 TV를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AI 스크린 시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금융권도 CES에 집결합니다. 인공지능 AI에서 미래 금융 핵심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4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열었습니다. 4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관전 포인트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 절감과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주담대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다양한 금융회사 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이후,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연체와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용 방법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은행 영업정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금리를 비교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에는 7개 플랫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 비용 절감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담대와 전세대출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할 것을 고려하면 금융기관들의 금리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출 갈아타기로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은 더 줄고 신용 점수 또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합니다. 앞서 신용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시행 7개월 만에 10만 명이 이용하며 1인당 연간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신용점수 35점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무선 투명 올레드 TV를 공개했습니다. 투명한 화면 덕에 인테리어 조화는 물론 선을 없애 설치 장소의 제약도 줄였는데요. 이날 삼성전자는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AI 스크린 시대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CES 2024에서 공개될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스크린 너머까지 보이는 투명한 화면을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CES 2024에서 세계 최초로 무선 투명 올레드 TV를 선보입니다. 검은 TV 화면이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한 겁니다. 또 무선 AV 송수신 기술로 전원의 모든 선을 없앤 것도 특징입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리모컨으로 투명 모드와 블랙 스크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떨어지거나 꽃잎이 떨어지는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면 화면 뒤의 공간과 콘텐츠가 겹쳐 보여 콘텐츠의 입체감, 몰입감이 더욱 잘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프로세서보다 그래픽 성능이 70%, 웹OS 앱 프로세싱 속도는 30% 향상된 알파 11 프로세서 탑재 등을 통해 AI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프로세서와 타이젠 OS를 앞세워 AI 스크린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NQ8 AI 3세대 프로세서와 이를 탑재한 2024년형 네오 QLED 8K TV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NQ8 AI 3세대 프로세서는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꾸준히 연구 개발해온 AI 시스템 온칩 기술이 담겼습니다. 기존보다 8배 많은 512개의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신경망 처리 장치로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담은 2024년형 네오 QLED 8K TV는 저화질 콘텐츠를 8K 화질로 선명하게 바꿔주는 8K AI 업스케일링 프로, AI 딥러닝 기술로 영상의 왜곡을 줄여주는 AI 모션 인핸서 프로 등 다양한 신기술을 지원합니다. And we will be the centerpiece of your AI home, connecting all your devices to offer more flexible and diverse lifestyle with no boundaries on or off screen. 개인별 생활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삼성전자는 대폭 개편된 타이젠 OS 홈을 통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또 삼성 녹스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성능도 제공하는 등 AI 스크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우리나라 가전전자업계가 CES에서 신기술로 활약하고 있는 사이 금융권은 신기술 찾기에 또 한 번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떠올라서인데요. 금융권은 이번 CES 주제가 AI란 점에서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전전시회를 넘어 이제 혁신기술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CES에 금융권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는 AI를 주제로 열리는 만큼 금융권은 예년보다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CES에 참석합니다. 함 회장은 그룹 내 AI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과 동행해 글로벌 AI 기술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CES 참관에 이어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과 AI 컴퓨팅 분야의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CES에서 AI의 확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AI를 토대로 스마트홈과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을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을 미리 구상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ES에서 단독 부스를 꾸렸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실무진 10여 명과 오늘 출장길에 올랐고 9일부터 12일까지 CES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부스에서는 AI 은행원, 디지털 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 신한홈뱅크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영업점 형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KT와 협업한 신한홈뱅크는 TV를 통해 화상 상담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KB금융그룹은 지주사 산하의 KB경영연구소, 디지털 AI 담당자 등 실무진들이 CES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핵심 키워드인 AI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신사업 접목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참관 계획은 내놓지 않았지만 CES에서 소개되는 각종 신기술을 은행업에 접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의 부수 업무 규제 완화에 대비해 새롭게 진출할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차별화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본부 금융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도래를 했습니다. 네. 오늘 LG전자 실적이 좀 발표를 됐다고요? 네, LG전자가 4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3,125억 원을 거둬들였는데요. 고질적인 실적 상고하저 패턴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이 350%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증권가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LG전자의 영업이익 6천억 원대를 예상을 좀 했었는데 반토막난 실적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자, LG전자 연간 기준으로 3조 5,485억 원대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치에는 부합한 수치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0.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매출에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전과 전장 부분이 매출을 좀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8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면서 이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인데 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 이 실적 보릿고개를 보내온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관건은 아무래도 적자폭이 컸던 DS 부문, 반도체 부분의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자, 일단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3조 7,500억 원대 적자를 반도체 부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로 적자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감산 효과에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도 좀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급 부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난 1년간 주력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 효과를 좀 나타내면서 쌓여있던 재고가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수요 역시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미 완판이 됐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D램 값 역시나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난해 내내 이 반도체 한파가 불어닥쳤었는데 이 부분이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덕분에 삼성전자는 1년 만에 4분기 영업이익 3조 원대 시대를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역시나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영업 손실이 무려 3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4분기에는 2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로 이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업들을 향한 이 증권가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우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장 삼성전자는 7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아쉽게 8만전자의 고지를 밟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증권가에서의 눈높이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만전자를 예고한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모리 출하가 증가하고 판가가 인상되면서 적자폭이 감소한 결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전략적인 공급 조절과 판가 상승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나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4분기 기업들의 확정 실적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요. 추정치로 조금 살펴본 결과인데요. 상장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16% 정도 급감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늪이 생각보다 좀 깊었던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국내 상장사 247곳의 실적 추정치를 좀 조사한 결과 연간 영업이익이 297조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전년 동기와 조금 비교해 보면 16% 급감한 수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반면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올라간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기업들이 56개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대한유화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5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기존 29억 원에서 무려 절반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외에도 10개 상위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에틸렌 업황의 회복에 힘입어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뒤이어서 우신시스템, 웹젠, CJ 대한통운, 미래에셋증권 등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사이에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약 4,95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230만 주 소각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각하는 물량은 230만 9,813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5%에 해당합니다. 5일 종가 기준 약 4,955억 원에 이릅니다. 주식 소각에 따라 셀트리온 발행 주식 총수는 2억 2,029만 520주에서 2억 1,798만 707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식 제외 예정일은 오는 12월 15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난해 총 약 1조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또 한 주당 500원씩 총 1,037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주 신뢰를 얻고 나아가 회사 가치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채권단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워크아웃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 원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1,549억 원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지 않고 연대채무 상환했으면서 채권단에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태영그룹은 또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요청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자구안은 에코비트 매각대금 지원과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 사이로 지분 담보 등입니다. 사주 일가의 사재 출연과 관련해서는 윤세영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고 향후 추가로 사재를 출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채권단은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는 늘고 있습니다. 수주액은 물론 수주 건수도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내 건설사들이 전투적으로 해외 사업에 뛰어들어 미국과 중동에서 큰 성과를 낸 결과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 둔화와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충돌 등의 악재 속에서도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 성과를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3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3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3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2년 40조 6천억 원을 수주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약 13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약 12조 원, 대만이 약 1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한 건 실적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그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는데 국내 제조업체의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간 셔틀 외교 과정에서 공을 들인 6조 원 규모의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와 자프라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가 중동 수주 회복세를 이끈 영향입니다. 중동에 이어 북미 태평양과 아시아 순으로 수주 금액이 컸습니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중동에서 9조 8천억 원 규모를 합작 수주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또한 지난해 3분기까지 각각 1조 9천억,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건설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해외 건설 수주가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역별 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 방화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 등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해 저녁 7시부터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 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10분간 진행합니다. 시는 또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양 유업이 60년 만에 새 주인을 맞았는데요. 그간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00만 원대였던 황제주 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된 남양유업이 11년 만에 황제주 재등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제주는 한 주당 100만 원 이상인 주식을 뜻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장중 116만 8,142원을 찍으며 황제주에 등극했지만 오너리스크 등 문제가 터지며 황제주 자리를 내줬습니다. 오늘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일보다 9,000원 내린 59만 6천원에 장을 마감하며 60만 원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18일 45만 2천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5일 60만 5천원까지 올라 3주간 3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5일 장중 64만 5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3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남양유업은 40만 원 선을 회복한 뒤 50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 해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확정된 지난달 22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15% 넘게 급등한 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은 한앤코의 소액주주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 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 원의 공개 매수를 요구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고 지난 4일 대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은 막을 내렸습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남양유업은 지배구조 개선 기대로 주가가 상승했다며 남양유업의 새 주인이 된 한앤컴퍼지는 집행임원 제도 도입, 직원들의 고용 승계, 훼손된 기업 이미지 제고, 실적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